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폭언 폭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주시에서만 2,900여 건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이 벌어졌고 경남 통영시는 지난주에 민원실 폭력 사태에 대비한 모의 비상훈련까지 했습니다. 콜센터나 편의점, 금융권의 감정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있지만 예방대책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곳곳에 사각지대가 남아있습니다. 법도 정비를 해야 하고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더 필요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집니다. 미국 방문 성과를 설명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서 우리나라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갖게 됐습니다. 한반도 안보는 물론이고 우주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시민 5만 5천여 명이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검찰과 피고 측의 주장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는 정 교수의 재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재판에서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상황을 들어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선수단 파견과 관계없다고 밝혔지만 도쿄올림픽 반대 여론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로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습니다. 지난 미국 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국정 운영에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여영국, 국민의당 안철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각 당 대변인들이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건 지난해 2월 26일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백신과 반도체,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초당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심은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끌어내느냐입니다. 방미 직전까지 인사청문회 진통이 이어졌던 만큼 야당이 반대한 총리와 장관 임명에 대해 문 대통령이 먼저 유감 표명이나 간단한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과의 면담까지 요구했던 국민의힘 김 대표 대행이 따로 독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실정을 놓고는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죽비로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이미 집권 세력 전체가 집단적 민심 불감증에 걸린다 합니다. 이제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고위 당정협의회도 앞둔 만큼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논의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그 시작을 결실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적극 뒷받침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국 직후 총리와 참모들에게 정상회담 성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당부한 문 대통령은 그 첫 단추로 여야의 협치를 꾀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세종시 특별공급 논란과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을 놓고 여야 간, 당정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어서 정치권의 화합을 낙관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한미 공동성명의 일부 문구를 두고 중국이 반발하는 데 대해서 정부는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내용만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도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입장인데 앞으로 중국의 대응 수위가 주목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한미 공동성명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정부가 거듭 해명을 내놨습니다. 타이완 해협 관련 문구는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인 내용이고 양안 관계의 특수성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중국 인권 문제 등은 이번 공동성명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중 간의 특수관계에 비추어 우리 정부는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계속 자제해 왔습니다. 이런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번 공동성명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에서 타이완 해협이 거론된 것 자체가 동맹과 힘을 합쳐 중국을 견제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공동성명뿐 아니라 지난 4월 미일 공동성명, 이달 초 G7 외교장관 공동성명에도 비슷한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중국 견제협의체 쿼드를 개방, 투명, 포용적이라고 평가한 것도 향후 우리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포석입니다. 중국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정됐던 셈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앞서 타이완 문제는 핵심 이익으로 어떤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중국의 이번 반응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과거 사드 배치 때처럼 실제로 보복에 나설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사드 사태 당시 한국 내에서 반중 감정이 치솟고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기류가 나타나 실익이 없었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향후 한중 사이에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산업에 관한 협력과 투자 등의 현안이 남아있어 중국은 한중 관계에서 신중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우리 정부도 과거와 같은 피해를 감수할 수는 없는 만큼 중국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양국이 올해 상반기 추진하기로 한 한중 외교 국방 2+2 대화가 계획대로 열리는지가 향후 한중 관계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중국이 불만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 분야의 의제들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중국은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미국의 공급망 강화에 44조 원이라는 통큰 투자를 약속한 우리 기업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직접 감사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Including this morning's announcement of more than $25 billion in new investments from Samsung, Hyundai, SK, and LG. I understand the executives of those companies here. Would you please stand up?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둘러싼 중국의 불만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이번에 논의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이 모든 나라의 주요 의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어젠다들은 어떤 특정국하고와 관련이 되거나 특정국이 배제되거나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질문 주신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이고 그 주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입니다. 또 미국이 투자에 나서는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 중인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와 미국의 레이먼도 상무장관이 별도 면담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지원과 같은 지원을 잘 챙기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 원전 공동 진출은 미국의 기술과 국내 생태계가 결합하자는 합의만 이룬 상태로 협력 방식과 구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사일 주권이 회복되고 한미 동맹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에 중국과의 갈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장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사일과 관련해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이제 거리라든가 탄두의 무게, 그다음에 이제 연료의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그동안 쭉 변화가 되어 왔는데 갑자기 다 해제 이러니까 정말 좀 성과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 배경이 뭘까요? 일단 동맹 관계가 그만큼 성숙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존재했던 이유가 한국이 미사일을 개발해서 어떤 북한 등과 적대적인 행위를 해서 그것이 전쟁으로 확전될 경우 미국은
싫어도 개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국의 능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러한 미사일 지침 같은 것들이 이제 1979년에 만들어졌던 것이죠. 예. 근데 이제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국가가 아니라 성숙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입지를 다졌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예. 이제 실질적인 어떤 제한의 의미가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동맹 관계의 성숙함을 대외에 좀 더 알린다는 차원에서 미국도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일단 한미 동맹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된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교에서도 추도 중국과의 균형을 맞춰볼까 하는 쪽이 아니라 미국 쪽으로 좀 확실하게 기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러다가 쿼드 플러스로 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쿼드나 쿼드 플러스가 어떤 공식적인 기구나 공식적인 연합체라기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4개국의 비공식적인 연합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물론 어떤 의도는 중국의 부상, 그리고 중국이 어떤 지역 내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건 있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행동은 어떤 재난에 대한 공동 대비라든지 아니면 능력 개발,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에 대한 파트너십과 같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쿼드가 어떤 기구다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뭐 쿼드에 들어간다 아니면 쿼드 플러스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논하기도 그렇지만 또 안 한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이 지역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중견 국가로서 참여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정부 때는 그냥 칼을 뽑아들고 바로 중국을 내려치는 방식으로 가다가 바이든 정부에서는 우리 손으로 그럴 게 있겠나, 동맹국들을 다 움직여가지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바뀐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신냉전주의에 우리가 결국 또 올라타갖고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나옵니다. 지금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뭐 경쟁, 전략적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물론 미국은 뭐 경쟁, 그다음에 어떤 대결, 그다음에 뭐 협조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협조의 영역마저도 미국이 힘의 우위에서 협조를 추구한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이익을 주는 세계 질서를 중국이 중국 중심으로 바꾸려고 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중심에 중국의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공동선언을 보면 단순히 안보에 대한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 협력 부분도 굉장히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경향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피해를 줄인다거나 우리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일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을 마련하면서 타이완, 대만 문제가 언급된 건 아마 처음인 듯 여겨집니다. 사실 중국으로서는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아니 양안 문제는 중국 내부의 내정 문제인데 거기에 왜 들어가느냐라고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잠깐 듣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공동 성명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영내 평화 안정은 영내 구성원 모두의 공통적인 희망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무역, 그다음에 해외 투자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 협력 대상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사드 때처럼 무슨 경제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뭐 확실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평화와 안정은 중요합니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않았느냐. 또 중국,
타이완 이렇게 딱 못을 박은 것도 아니지 않냐 하지만 또 중국 입장에서는 뭐 그런다고 뭐 우리가 넘어갈 줄 아느냐, 불장난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이 중국하고 소통이 잘하고 있다고 송화대는 얘기합니다만 확실할까요? 글쎄요, 뭐 정부 간에 어떤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예. 오고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미국과 일본의 공동 선언문을 보면 예. 중국이라는 국가 이름이 직접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또 중국의 이제 홍콩과 신장 위구르 등의 인권 문제도 직접적으로 거론한 반면에 예. 우리는 정부의 설명대로 보다 원칙적인 어떤 뭐 질서의 유지라든지 아니면 자유롭고 개방된 뭐 인도 태평양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원칙적인 입장을 말했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특히 대만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국가 내부의 문제에 제3국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개입을 하느냐, 이것은 내정 간섭이다라고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국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 한미 공동선언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한번 탄력을 받을 경우 이제 어떻게 발전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강하게 나올지 아니면 과거 사드 사태 때 중국이 지나치게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국 내 여론이 매우 악화되었으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좀 이거를 유연하게 접근해야 될지 뭐 이런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뭐 보는 사람들의 많은 의견은 중국이 아무래도 한국을 그동안 대한 방식으로 봐서는 점차 외교적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미일 정상회담에 성명하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명이 내용이 좀 중국에 대해서 달라진 거는 일단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중국을 대하는 입장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미국이 약간 양해를 한 모양이군요.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뭐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 기자가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굴럭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미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아니면 그 전에라도 미국 정부가 한국이 이 중국 문제에 있어서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방향은 아마도 미일 공동선언에 나온 대로 중국이라는 이름을 좀 적시하고 중국이 행하고 있는 인권 위반 사례들도 이야기하고 싶지만 한국의 상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치를 이번에 공동선언문에 담으려는 그러한 합의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갑자기 이런저런 압박을 막 가한다면 여론만 나빠질 수 있고 또 오히려 우리가 미국 쪽으로 더 다가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마 조심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좀 빡빡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아예 뭐 무산된다든가 아니면 더 빨리 와서 어떻게든 뭔가를 좀 이렇게 수습을 하려고 한다든가 둘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아직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이 한미 정상회담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는 아마 중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해줄 텐데요.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 정부의 이런 문제들에서 대했던 방식을 유추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대북 정책 이제 검토를 마치고 성김 대북 특별 대표를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미국과 또 북한 문제 등등을 다루면서 성김 대표가 그대로 임명돼서 이어가는 것이 연속성상에서 우리한테 유리합니까? 성김 대사는 뭐 별다른 준비가 필요 없이 언제라도 이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 때 2018년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도 필리핀 대사로 근무하고 있다가 바로 북한과의 협상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성김 대사를 다시 육자 회담 이후 처음으로 대북 특사, 그러니까 협상을 목적으로 한 특별한 목적
국적을 가진 자리인 것이죠. 예. 이 자리에 현재 인도네시아 대사로 근무하고 있는 성김 대사를 임명한 것은 그만큼 미국은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 북한이 빨리 나오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 우정엽 위원님 고맙습니다. 야3당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야당을 향해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세종 이전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새 청사를 지어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관세평가 분류원. 이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고위 공무원들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팔아 큰 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느새 특별공급은 공무원 자산증식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특별공급이 특별 불공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에 거주할 공무원의 정착을 돕기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됐던 겁니다.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자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야3당이 함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거주하지 않거나 실제 또 기관이 이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시세 차익 그리고 부적절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모두 합해 국회의원 111명이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했는데 제도를 악용해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은 공무원들을 조사해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분양 당시 갖고 있던 주택 수와 자금의 출처, 실거주 여부와 매각으로 얻은 시세 차익 등 사안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진상조사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에 국회가 나서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민주당은 투기 근절이라는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일단 경찰 수사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입니다. 합동수사본부가 수사 중인 만큼 결과를 본 뒤 국회가 나서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야당,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그리고 공직자들에 대한 국정조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요구서는 제출됐지만 국정조사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여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 사이에 정쟁만 키우는 게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유령청사 논란을 일으킨 관세평가 분류원 관평원의 아파트 특별 공급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행정복합도시건설청 등 모두 4개 부처가 대상입니다. 이재윤 기자입니다. 대전에 청사가 있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관세청이 세종에 청사 신축을 신청한 것은 지난 2015년 업무량 확대에 따른 인원 급증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신청사 건립에 171억 원을 지급했고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은 토지 매매와 건축 허가,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 공급 확인서 등을 발급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이 세종시 이전 가능이라는 행안부 해석이 있었다는 허위 공문서를 행복청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8년엔 이전 대상에 넣어달라는 고시 변경 요청을 냈지만 행안부가 거부했는데도 신청사 건립은 강행됐고 결국 1년 전 유령 청사를 완공했습니다. 이에 앞서 직원 49명은 근무 지역도 아닌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대 차익을 누렸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허술한 행정 집행에 대한 감사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이들 관련 4개 부처가 모두 감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회계 등을 필요적 검사 사항으로 규정한 감사원법 제22조를 근거 조항으로 들었습니다. 감사원은 관평원 특공 사태에 대해 감사 착수 입장까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야당이 곧 공익감사를 청구할 방침이어서 감사 실시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번 사태는 관련 부처들이 한꺼번에 행정 오류를 일으킨 것이 겉모습이지만 이 같은 특혜가 가능했던 배경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YTN 이주연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홀덤펍 주인 박재혁 씨가 게임 테이블에 쌓인 먼지를 훑어봅니다. 지난 2월 영업 제한 조치 이후 지금까지 7천만 원 넘는 적자를 봤습니다. 가장 큰 부담은 한 달에 600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입니다. 코로나라고 영업은 하지 말라고 하고 근데 저희는 또 살아야겠고 아이 둘이 있고 4인 가족 가장인데 어머님도 계시고 너무 힘들죠. 규모가 커 임대료도 비싼 볼링장 업주들의 고충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한 달 임대료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임대료를 사실은 손실보상제로 준다고 하면은 서로 간에 너무 좋지 않습니까? 누구는 덜 받았다, 누구는 많이 받았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건 임시 방편적인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즉 손실 보전입니다. 국가의 어떤 방역에 의해서 집합 금지 집합을 제한을 받았다면 국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이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상인도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정치권을 찾아가 여러 번 하소연도 해봤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언제쯤 손실보상법이 국회에서 처리될지 기약 없이 기다릴 뿐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살 수 있으려면 손실보상법이 꼭 통과가 돼야 되고 그리고 소급 적용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 자체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평균 매출 감소 비율은 5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인천의 척추 전문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들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제보자의 수술실 내부 동영상을 보면 의사들이 수술실에 머문 시간은 단 5분에 불과했습니다. 대신 의사 면허가 없는 행정 인력들이 절개와 봉합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병원 측은 대리수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중대한 범죄 행위이자 비윤리적 행위라며 해당 병원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리수술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받던 환자가 과다출혈로 숨졌는데요. 당시 의사는 수술 도중 자리를 비웠고 간호조무사가 홀로 지혈을 했던 것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하다 어깨 수술을 받던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대리수술은 물론이고 수술실 안에서의 환자 성추행, 사진 촬영, 생일 파티 같은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자단체 연합회는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수술실 내부의 CCTV 설치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병원 1,7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된 곳은 242곳으로 단 14%에 불과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설치된 CCTV에 대한 운영 규정 역시 없는데요. 앞서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된 인천의 척추 전문 병원에 대한 조사 결과 수술실 입구에 CCTV가 있었지만 녹화된 영상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발의됐던 수술실 CCTV 설치법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심사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진료 위축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의료사고로 6살 된 아들을 잃었다며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가 수술실 내부의 CCTV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일 오전 공청회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는데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비령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검찰 내부 강제 수사 가능성도 있는데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 다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들어간 사건이 또 공개됐습니다. 이번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불법적으로 외부에 유출됐다는 의혹입니다. 공제 1, 2호로 사건 번호가 붙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과 공제 3호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유출 의혹에 이어 공제 4호 사건 번호가 붙은 공수처의 세 번째 수사 사건입니다. 수사 3부가 담당하는데 최석규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을 현직 검사가 의도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건넸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3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고발 이유와 함께 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와 별개로 대검찰청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 14일부터 공소장 유출 의혹의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전산망에 등록된 공소장을 조회한 검사들을 수십 명 단위로 추려낸 다음 조회 경위와 휴대전화 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대검은 아직 유출 당사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유출 당사자를 찾기 위해서는 공소장 조회 기록 등이 있는 검찰 내부 전산망을 들여다봐야 해서 대검에 대한 강제 수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공수처는 수사 착수 배경 등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수백 건에 달하는 다른 고발 사건들이 그대로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번 사건은 고발 일주일가량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조건부 이첩과 수사 개시 통보 등을 놓고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를 놓고 갈등이 극에 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일부 시민들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 진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감찰 진정에는 5만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이런 요구를 했는지 검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5만 5천 명 정도 진정에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조작했다고 의혹을 좀 제기하는 거죠? 일단 의혹을 제기한 것은 한 7가지인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검찰이 1심에서부터 증거로 제출했던 것들, 그러니까 1심 판결에 반영이 된 것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표창장을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방배동 자택에서 위조를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결이 나오는데 그 근거로 검찰이 냈던 게 IP, 그러니까 일종의 뭐 주소 비슷한 거라고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IP가 쭉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이 본인의 방배동 자택에 컴퓨터가 있었고 그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위조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심 항소심에 들어와서 변호인단이 직접 이거를 점검을 해보니까 그 IP가 다른 IP도 중간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곳에만 그 컴퓨터가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곳에도 갔었다라는 거니까 이거를 전제로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IP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을 때 사용된 걸 입증한다라는 게 좀 틀릴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냐면 주로 이 사용한 시간을 보니까 뭐 밤 늦게부터 새벽 시간대까지 한밤중 아니냐? 사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집에서 쓰지 않았으면 누가 이렇게 쓸 수 있었겠느냐라고 이 접속한 기록을 시간대를 내놓은 기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정경심 교수나 누군가가 그 컴퓨터를 이용한 시각이 아니라 우리 이제 뉴스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봐도 뉴스의 최종 입력 시간이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사람이 본 시간이 아니라 이거를 이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올린 시간이 자료가 올라간 그 자료가 올라간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새벽에 올라간 거하고 새벽에 본 거랑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새벽 시간대에 썼기 때문에 자택에서 쓴 것이다라고 한 그런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 고발한 감찰을 주장한 이유는 검찰이 이걸 알면서도 일부러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검찰이 이런 내용들을 알면서도 다 조금씩 짜맞추기를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는군요. 뭐 이것이 임의로 제출된 거다라고 하는 거는 강제로 이렇게 종료된 흔적을 봐도 1심 재판부에서는 검찰이 이건 압수수색 제대로 한 거다라고 봤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 역시도 지금 다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그 컴퓨터, 종양대에 쓰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1심에서부터 이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것은 이거는 이 컴퓨터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자료를 사실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양대의 조교가 그걸 관리할 권한도 없는데 그걸 그냥 임의 제출을 받았다고 해서 검찰이 가져간 거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 보려고 했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들고 갔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1심 법원에서도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그건 역시도 이번에 이제 변호인단이 점검을 해보니까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꺼진 기록이 없다. 그러니 이것도 혹시 검찰이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 얘기는 혐의점들은 물론이고 혐의와 관련된 증거물들도 1심 재판부가 다 검증을 해갖고 판결을 내린 건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라고 이제 얘기는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또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그 내부의 컴퓨터에 정경심 교수나 가족들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을 만한 내용들이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썼길래 그러면 그런 기록들이 그 컴퓨터에 그 시간대에 있었겠냐라는 거고, 또 한번 이 검찰 내부의 포렌식 전문가에서 또 검증이 된 부분들을 법원에서 받아들였다라는 건데요. 다만 여기서 또 이제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변호인단은 그 1심 판결을 내렸을 때는 최종적인 검찰에서 그 컴퓨터와 관련된 포렌식 자료를 변론 종결 끝나기 전에 재판 말미에야 줬기 때문에 그 의미가 어떤 건지를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검찰이 이용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검찰에 준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 이런 부분들이 항소심에서 우리가 발견을 한 것이다라고 또 공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언론에 나는 기사들을 보면 지금같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얘기하는 거와 검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교해서 맞춰보는 게 아니라 아무튼 정경심 교수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라는 어떤 방증이나 아니면 주변 정황에 대한 검찰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 뭔가 좀 언론의 보도가 너무 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운 거 아니냐는 지금 비판은 사실 많이 받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사실 이제 항소심이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관한 내용들을 새롭게 법원에 주장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검찰의 주장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정경심 교수에 관련된 재판에서 검찰에서는 이걸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 공소장에 들어간 내용을 보더라도 권력형 비리라고 떠올릴 수 있는 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뇌물. 아니면 청와대라든가 아니면 다른 고위공직자로서 그 공직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정보를 이용을 했다거나 누군가가 그걸 알려줬다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1심 항소심 판결에도 그런 내용으로 재판 받아서 판결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 검찰이 이게 권력형 비리다. 심지어 최근에 뭐 논란이 되고 있는 LH 사태와도 비교를 해서 이렇게 전형적인 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인지가 사실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그 검찰이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이게 공소장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 검찰은 왜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 거를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서 뭐 덧붙여서 쓰거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뭐 다 반론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정경심 교수 측의 변호인단의 그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것지를 좀 반론을 주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균형을 맞춘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시 재판 시작 단계에서 검찰이 법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한 걸 따옴표를 따서 그대로 다 옮기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깊게 보지 않으면 저렇게 LH 사태와 비교될 만한 상황이구나 라고 그냥 인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이 치우친 게 아니냐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쳐도 이런저런 증거나 의혹들은 법정에서 판사한테 들이밀어야지 밖에서 이렇게 프레카드 펴들고서 다들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정경심 교수 측에서 감찰을 주장한 그 말씀, 시민들이 이제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도 현재 변호인단들이 그것을 재판장에서 주장하는 것과 앞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언론에서는 검찰발 기사들이 주로 나오니까 그럼 그것과 균형을 맞추자는 게 이제 반대 입장에서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변호인단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그러니 우리라도 나서서 아마 감찰 같은 것들을 주장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는 분들 그리고 또 법조계 뭐 일부 인사들이 저쪽에 같이 감찰을 주장을 하면서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제 감찰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묘하게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재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장모 최 씨가 아무래도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공소장에 집어넣어서 재판이 벌어지는데 거기서는 또 검찰의 얘기를 받아쓰는 게 아니라 장모 최 씨의 반박이나 해명만 또 언론이 받아쓴다.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참 희한한 게 어차피 이제 검찰에 출입해서 기사를 쓰는 기자분들은 같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이제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부분은 검찰의 주장이 거의 다 따옴표를 따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같은 경우 사기 혐의죠. 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개설하는 데 투자를 해서 그러면 병원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요양급여비 그거를 이제 수급한 게 사기다라는 건데 그 대목에 있어서는 장모 측의 입장이 다 제목으로 뽑혀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검찰 측의 주장이 다 제목으로 나가고 보도가 됐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부분은 또 검찰 측 얘기가 아니라 변호인과 관련 변호인의 주장이 또 다 제목으로 나간다는 게 어떻게 이게 같은 검찰벌 기사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글쎄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기사를 쓸 때 마침 다른 큰 사건들이 많으면 중요한 기사이지만 좀 밀릴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번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에 관련돼서 나온 사실들은 새롭게 공판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뉴스 가치는 꽤 있는데 그러나 별로 그렇게 안 나온 건 사실입니다. 기사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반영이 되긴 합니다만 이제 꼼꼼하게 그렇게 다들 읽어야 하는 것만은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이제 병원을 설립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한 17억 원 가량을 대출을 받아서 병원에 설립 작업으로 제공을 했다. 운영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17억 원 대출 받아서 병원에 그리고 또 병원의 그 직원 급여 명목으로도 한 3억 원 가량을 또 전달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주장이 됐거든요. 그러면 관련한 바가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근무원을 지금 병원 설립하는 데 제공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거의 크게 눈에 띄게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모 최 씨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한 곳은 또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검사장이 이제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재판이 진행되는 대로 언론은 양쪽에 균형 있게 다루면서 사실을 국민들한테 전달해서 판단을 돕도록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양진일 교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2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에게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대구 도심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 유흥업소 관련 확산이 이어지면서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외국인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지난 19일 시작된 대구 유흥업소 관련 집단 감염은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2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특히 확진자 표본을 검사한 결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돼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높고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커 대응책 마련도 부담입니다. 대구발 유흥업소 관련된 감염인데 현재까지 저희가 표본을 취해서 그 변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영국형 변이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 대부분이 20, 30대로 활동 반경이 넓고 동선이 복잡하다는 점도 추가 확산 우려를 키우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유흥업소 집합 금지에 이어 식당과 PC방 등도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영업을 제한했습니다. 대다수가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이 많습니다. 0시 이후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접촉으로 인한 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 제주와 전북 익산, 충남 천안 등에서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상황.
변이주 전국 확산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역당국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이처럼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변이가 확인된 집단 감염도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한 주간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277명이 추가됐습니다. 그 전주에 247명보다 30명이 늘었는데 특히 해외 유입보다는 국내 감염 비중이 높았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량을 늘리다 보니 변이 검출률은 36%로 일주 전보다 14%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인이 많이 된 지역에서 바이러스 감시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쪽 검체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좀 있고, 집단 감염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사례는 17건이 추가돼 모두 1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무증상 전파 특성과 최근 유흥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의 젊은 층 감염 확산 사이에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젊은 층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젊은 층들은 무증상 감염이 많게 돼요. 그리고 젊은 층은 또 아까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롭게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를 종류별로 보면 영국발 변이가 243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고 인도 변이가 20건, 남아공은 14건이었습니다. 이 중 인도 변이는 지난 3월에 2건으로 시작해 4월에 65건, 5월에 40건 정도가 추가되며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1,390건이며 역학적으로 연관된 사례까지 합하면 3,128명이 사실상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타 변이로 분류되는 미국 캘리포니아 변이 등은 총 610건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최근 백신 2회 접종 뒤 2주가 지나 코로나19에 감염돼 국내 첫 돌파 감염으로 보고된 20대 감염 사례는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모레 오후 1시부터 병원에 남아있는 코로나19 백신을 카카오나 네이버 앱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백신이 남았다면 당일 예약해 바로 맞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예약 방법 이형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한 병은 10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한 번 개봉해 6시간이 지나면 백신이 남더라도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당일 오기로 한 사전 예약자가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접종하지 못하면 폐기량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당일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남는 백신을 최소화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이 발생한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하고 당일 접종을 위한 예약을 시작합니다. 예방접종 예약자의 불편을 덜고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며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앱에서 잔여 백신을 검색하면 여러 접종기관 옆에 숫자가 뜹니다. 몇 명이 맞을 백신이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원하는 병원을 선택한 뒤 당일 예약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병원 운영 시간 내에만 가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정 병원에서 접종받고 싶다면 잔여 백신 알림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다른 지역에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소재한 위탁의료기관도 잔여 백신이 있다면 선택해서 예약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았거나 사전 예약을 했다면 이런 당일 예약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30살 미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서 제외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전 예약과 달리 본인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을 대리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장은 아스트라제네카에만 적용되는데 앞으로 시스템이 갖춰지면 파이자 백신도 당일 예약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대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매출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 역시 컴퓨터, 오토바이, 스쿠터, 골프장, 골프 연습장, 피부과, 안과, 병원 중에서도 피부과, 안과는 호황인데 이비인후과, 소아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커피가 잘 팔리고 술이 역시 안 팔리고, 예,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아닌 다음엔 온라인 쇼핑 매출로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비슷하게 진행이 되죠. 이번에는 이동량, 그러니까 포털에 내가 어디에 가야지라고 목적지를 찍은 걸 비교해 보는 겁니다. 국민 이동량을 보면 역시 골프장, 골프 연습장, 피부과 안과, 그다음에 독서실, 자동차 극장. 네, 역시 어려운 거는 아까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호황을 누리게 된 사업장들이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익을 더 냈으니까 세금도 더 내야죠. 이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탈세 행각을 벌이다가 67명이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탈세 사례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입차를 이제 파는 업체인데 비싸게 사온 것처럼 일단 좀 조작을 하고 차량을 팝니다. 파는데 돈을 회사로 보내는 게 아니라 사장님, 회장님의 친척으로 돈을 보내라 한 다음에 그분이 사장님, 회장님한테 또 슬그머니 건네겠죠. 이분은 이걸 가지고 또 아파트에 또 잔뜩 사들이고, 그 다음에 대개 회장님, 사장님이 회사가 잘 안 돌아갈 때 돈을 갖다 슬쩍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가수금으로 잡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차입금으로 잡을 때가 있는데, 허위로 가수금, 돈도 가지도 않았는데 가수금 잡아놨다가 돌려드립니다 하고서 또 돈은 또 회장님, 사장님한테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례를 또 볼까요? 그 다음에는 헬스기구를 파는 업체인데, 자, 헬스기구를 만들어서 운동용품을 파는 건 좋은데 역시 회장님, 사장님의 친인척 계좌로 돈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회장님, 사장님한테로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회장님, 사장님의 친인척들은 근무도 안 하는데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해가지고 봉급이 빠져나가고요. 이분은 가수금이 아니라 차입금 스타일로 해서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돈을 갚는 걸로 조작을 또 했고요. 이런 것들로 역시 부동산 투기를 또 했습니다. 그 다음 사례도 보죠. 퍼블릭 대중 골프장입니다. 회장님, 사장님의 자녀가 차린 회사에서 카트를 빌려오는 걸로 했는데 카트비를 엄청나게 많이 넘겨줍니다. 그런 방법도 썼고, 또 관련된 회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를 또 엄청나게 챙겨갑니다. 그런 식으로도 이제 또 돈을 버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회장님, 사장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골프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가공의 노무자로 또 봉급을 타가기도 합니다. 병원들도 많이 적발됐는데 병원들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환자가 늘고 비보험 비싼 진료가 많아졌으면 제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줄여서 신고하고 친인척들이 근무하는 것처럼 해서 급여를 가짜로 지급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꾸미고 다 그러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철저히 찾아내서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회복해가는 힘겨운 기업들이 여기에 휘말려서 괜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런 것들도 배려도 필요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도쿄올림픽을 2달 앞둔 가운데 미국이 코로나19 상황을 들어 일본 여행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선수단 파견과는 관련 없다고 밝혔는데요. 올림픽 반대 여론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일본 전역에 대한 여행 금지 권고를 내린 데 대해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과는 관계없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 기준에 따라 감염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은 미국 정부도 이 점을 확인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の競技大会の開催を実現するとの日本政府の決意を支持するという米国の立場には何ら変更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し。 마루카와 올림픽 담당 장관도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본 방문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今回の引き上げでは日本への渡航回避が勧告されてはいるものの、必要な場合の渡航まで禁止されているものではない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여행 금지 권고가 선수단 파견과는 무관하다며 안전한 대회 참가를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파장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해외 각국이 일본 내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선수단 파견에 소극적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 올림픽 반대 여론도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도쿄대 연구팀 조사 결과 올림픽 개최로 사람 이동이 10% 늘어나면 도쿄의 감염자 수는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感染者数を抑えるということを大事に考えると、やはり人の集まりというのは避け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のはもう 10만 명이 넘게 모이는 올림픽은 열겠다면서 음식점 등의 영업은 제한하는 정부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 왜 올림픽을 개최해야 하는지 여전히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스가 총리. 도쿄 등 긴급사태 연장과 함께 올림픽을 둘러싼 중대 결단을 내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최 강행 의사를 내비쳤던 일본은 선수단 파견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일본 현지 상황은 어떤지 이영채 게이센 여건대 교수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도 3단계인데 중국과 같이 3단계던 일본이 4단계 여행 금지로 바뀌었습니다. 일본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부터 이 미 국무부의 일본 여행 금지 뉴스가 주된 뉴스로 다루어졌고요. 주변에 있던 일반 시민들도 이것을 화제로 하면서 많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현재 긴급사태 선언이 오늘 6월 20일까지 또 연장될 것 같고 변이 바이러스가 확대되고 있는 속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일반 국민들만이 아니고 해외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올림픽과 관련돼서 중지 선언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훨씬 더 부정적인 여론을 만드는데 하나의 영향력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일본의 여행 금지를 권고한 거는 일본의 코로나19 대유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겠죠. 저희가 3천, 4천 될 때 깜짝 놀랐습니다만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네, 5월 들어서 최고로 하루에 7천 명 이상이 계속 나왔었는데 예. 어제 오늘 최근에까지는 약 4천 명대로 약화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사망자들이 매일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중증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코로나의 위기 상황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10개 지역에서 발령된 긴급사태 조치도 다시 연장을 가게 되고 오늘 오사카에서는 다시 연장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이 올림픽 등 일본 사회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은 전혀 없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듣기로는 올림픽위원회와 일본 양쪽에서 누가 먼저 포기하겠습니다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양쪽 누가 더 손해를 입느냐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여행 금지 권고를 내려서 일본이 올림픽을 좀 포기하도록 좀 이렇게 슬쩍 어떤 빠져나갈 틈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본 내 올림픽 그만두자 포기하자라는 여론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 미국의 이번 여행 금지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네, 실제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등이 현재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일본 국민들 중에서 올림픽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된다 여론은 거의 80%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 속에서도 현재 올림픽을 강행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경제적인 이유라고 했지만 지금 경제적인 손실이 더 많은 것을 고려하면 그 이유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IOC와 일본 올림픽위원회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 올림픽위원회는 일본 같은 경우는 개최할 의무는 있지만 중지할 권리가 없는 거죠. IOC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배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우려를 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선택을 못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 미 국무부의 일본 여행 금지 조치라든지 또는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세계보건총회에서 현재의 이 코로나는 전시 상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한다는 이 발언들을 일본 미디어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 미국의 압력이나 또는 전시 상황이라는 이러한 명분으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올림픽을 중지하게 되는 이러한 구실을 찾고 있지 않는가라는 이런 분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2달 전에는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비교를 하면서 주목을 했을 것 같은데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네,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에 백신 동맹 또는 경제 동맹, 남북 대화 협력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죠. 저도 어제 일본 후지 방송 프라임 뉴스라는 토론에 나갔었는데,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한미 회담의 성과를 폄하하고 또 축소하려는 이러한 패널들의 질문이나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즉 4대 기업이 미국에 거대한 투자를 했지만 백신 확보량이 적었고, 또한 대만 해협을 거론하면서 중국의 압박을 더 받을 것이라는 이러한 지적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미 회담의 성과를 느끼면서 내심으로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미국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비해 한국에 대해서 크게 압박을 가하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심 좀 실망감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일본 내부에서 일본 외교가 너무 좀 허술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지적이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미국 편을 들면서 반중국 전선 맨 앞에서 뛰고 있는 일본보다 한국한테는 실리를 챙기도록 너무 미국이 봐주는 거 아니냐, 확실하게 그런 비판이 좀 많이 나옵니까? 네, 실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중국과 대만 문제를 거론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반중국 전선의 전면에 서서 루비콘강을 건넌 일본 외교가 되어버렸다라고 내부에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번 한미 회담에서 오히려 미국은 한국에게 중국 문제를 그렇게 거론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과 미국은 실리적인 경제 거래 등을 하게 됨으로써 왜 일본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국이 이용을 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실이익을 챙겨주는가, 오히려 일본은 스스로 자기 외교의 입지를 좁혀버린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스가 정권의 최근의 외교에 대한 전문가들 그리고 외교가 내에서도 비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센 여건대 이영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소식 전해드렸고 공동성명 일부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한다는 얘기도 전해드렸는데 1789님, 네, 강화된 한미 동맹이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와 코로나19 방역에도 더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9330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중국의 반발이 터무니없다 봅니다. 정부가 잘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3883님, 백신 인센티브도 좋은 생각이지만 안전하다고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케이블카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숨졌는데요. 5살 어린이가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네, 아버지가 숨지는 순간까지 아이를 끌어안고 보호한 덕분에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는 낮에는 대학을 다니고 밤에는 경비원으로 일하는 그런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